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밤이 깊었습니다. 곧 2월 6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주요 정당 후보자가 결정된 지 오늘로서 딱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대선 캠페인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D-32, 32일이 지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이비 좌파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번영한 나라로 갈 것인가. 지난 5년간 이 나라는 명백한 후퇴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안보는 굴신과 굴종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사라진 건 풀타임 일자리, 그리고 생긴 것은 세금으로 만든 알바 일자리입니다. 경제의 두 번째 문제는 중산층이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기술력으로 여전히 활기차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노동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낮은 데다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은 여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재건한다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지난 5년 동안 정의관념이 괴멸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정의 말입니다. 좌파 정권은 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외쳤지만 그건 바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신들이 권력으로 권력을 대물림하는 편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노출된 것이 바로 조국 사태요,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이며, 그게 꼬리를 살짝 드러낸 것이 김혜경 소고기 파문입니다.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부정의의 통로입니다. 오는 대선은 그 통로를 부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심은 처음부터 정권 교체로 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이리저리 편을 갈랐지만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은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60%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정권이 편에 서서 정권 유지를 외치는 숫자는 30% 초반에서 많아도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편을 갈라도 그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 평균적인 차이는 대강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은 놀랍게도 그동안 선거를 지배하던 지역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념에 아직 휘말리지 않고 지역 감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2030 세대가 맨 앞에 있습니다. 몇몇 신문은 이 점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윤석열이 마의 20%를 얻을 것인가? 제가 오래전부터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광주일보조차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정권 재창출의 요건이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공식으로 텃밭인 호남에서 90%대 압도적 득표가 요구되는데 지금 그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모지 호남에서 10%를 넘기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 기사대로 탄핵 정국에서 열린 이 19대 대선을 제외한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90% 이상을 득표하면 승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동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아닌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의 득표에 그쳤습니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는 5.2%, 그리고 김영삼은 4.1%를 얻어 두 사람의 표를 합쳐도 9.3%였습니다. 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은 4.0%, 그리고 정주영은 2.1%를 얻어서 이를 합쳐도 6.1%에 불과했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8.9%를 얻었는데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당선했죠. 비로소 10%에 올라서 10.3%를 얻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호남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완강한 지역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나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지역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호남의 지역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를 넘어선 현상도 나왔습니다. 4일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지지율은 윤석열 45.7%, 이재명 40.0%입니다. 이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역별 지지율에서 윤석열의 광주 전라 지지율이 26.2%로 지난 조사에 비해 10.6%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리서치 뷰가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호남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31%로 불가능해 보였던 3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표심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언론사가 갤럽에 의뢰해서 1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조사한 호남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63.5%, 안철수 11.3%, 윤석열 8.9%, 심상정 4.5%. 앞의 KSOI 조사에서 2030의 여론은 민주당 텃밭을 거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33.4%, 윤석열 19.9%. 한국리서치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남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67.9%, 윤석열 8.1%였지만 20대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32.1%, 윤석열 20%. 이처럼 2030을 중심으로 호남 민심이 호응하자 윤석열은 주말 광주행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속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호남 민심의 변화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호남과 별다른 접점이 없던 이재명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언론에 나온 선대위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이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아쉬움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은 이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30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지역구도에 매몰되는 것 같은 기존 타성을 싫어합니다. 그런 현상은 TK나 PK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그런데다 후보들이 비호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 등 그동안 불거진 이재명 본인의 리스크는 2030 세대의 선택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경의 가필 논란과 소고기 법화 사건까지 불거진 이상 이재명은 호남뿐 아니라 2030 전체에게서 회복하기 어려운 실점을 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모처럼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진전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의 곽상도가 4일 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끝내 구속된 것입니다. 그는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작년 12월 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늘 그렇듯이 아주 간단합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영장은 검찰이 김만배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의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그러니까 세금을 뗀 세후 25억 원을 받는 이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가 되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때 기각 사유는 범죄 구성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1월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아마 검찰을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겠죠.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곽상도가
국회 교문위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 특위에서 활동하며 화천대유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검찰은 곽상도가 2017년 대장동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자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어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김만배로부터 50억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받기로 했거나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뒷배 정치인과 그리고 정관 법조인 등 50억 클럽 멤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던 이재명을 살려내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그가 재판거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바뀌면 재판거래 의혹은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화약고입니다. 또 하나 구속된 곽상도는 그간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힘 게이트라고 견강부회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곽상도가 구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기자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고 간결히 대답했습니다. 민주당의 황당한 떠넘기기, 없는 것 지어내기와 같은 선전선동은 국민이 다 아실 것이다. 그 뒤에 윤석열이 덧붙인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천문학적인 6,400억 원이 넘는 돈이 현재 누구 호주머니로 가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는 이재명에게 직접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보니까 과거 본인이 시장도 되기 훨씬 전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하느냐 민영개발로 하느냐 이런 얘기 오갈대를 끄집어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자, 그러고 보니 지난번 이제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은 아직 많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으로 알리100,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알리100라고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리100이라고 할까요? 저도 리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리100을 두고 버리진 문답을 꼽았습니다. 리100, 곧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 이걸 일컫는 말입니다. 솔직히 환경 문제를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별 관심을 두고 보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이재명은 토론 현장에서 썼습니다. 대뜸 윤석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100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윤석열은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Renewable Energy 100%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실은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재생에너지라고 하더군요.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후그룹, 이 기후그룹과 탄소 공개 프로젝트, 이 두 단체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리100 가입 기업은 2021년 1월 말 기준 미국 51개, 그리고 유럽 77개, 아시아 24개 등 총 284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리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구글이나 애플은 왜 가입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은 지금 자신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협력업체에 리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 등이 따라서 리100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그게 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리백을 위해 쓰는 방식은 5가지라고 합니다. 녹색 프리미엄, 자가발전, 인증서 구매, 지분 투자, 제3 PPA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에서 파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법뿐입니다. 결국 돈으로 때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유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를 구분했죠. 그래서 우리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그 부담은 한결 덜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문 용어 리백을 놓고 토론 후에 정치권에서 벌이는 공방입니다. 이재명은 리백 문제를 윤석열의 자질과 연결시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를 수 있지만 전환시대 국가 경제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윤호중은 한술 더 떴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리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정말 그분들은 RE100, 이 리백을 언제 알았을까요? 지난 30년 제가 방송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런 저로서도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토론에서 특별한 직역의 전문가가 아는 전문 용어를 써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저질스러운 토론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리백은 환경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들어보지 않은 용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선대위 수석 대변인인 조승래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리백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제일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다르다. 윤 후보는 단순히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경제 현안에 무관심한 후보인 것이다. 언제 리백이 경제 현안이 됐습니까?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박영선의 말은 개그 그 자체입니다. 리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윤 후보의 답변은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한 고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코로나에 걸려 지금 자가격리 중인 송영길은 이보다는 훨씬 더 저질 코미디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리백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지구도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면 사실상 격리가 필요하다. 지구가 어떻게 격리가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하고 탄소 중립화 시대로 가야 하는지, 왜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지가 그 이유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 RE100이란 것을 알았습니까? 젊은 국회의원이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재명 측은 윤석열이 리백이 뭔지도 몰랐다며 신이나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바보짓이고 못난 짓이다. 이재명이 리백을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앞도 뒤도 없이 물은 것은 토론을 보는 다수 유권자에게 매우 무리한 질문이었다.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중요한 의제를 자신들만이 은혜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개 이슈만 짚겠습니다. 민주당은 5일 이재명의 장남이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특혜 의혹은 군 인사명령만 확인하면 바로 규명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사명령이 누락이 되는데 그 명령서가 없는데 어떻게 병문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민주당 표현으로 군이 실수로 인사명령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인사명령 없이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어디 당나라 군대입니까?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 명령이 누락되는데도 장기간 국군 수호병원에 입원이 가능했다면 그건 전지전능한 신똑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서욱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 의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한복을 자국 문화유산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왜 말이 없을까요?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도 이미 한복과 상무 돌리기를 등장시켜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번 개막식에도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이 무척 처량해 보입니다. 문재인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